절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큰 병이 걸리면 절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망은 소설이고 선택입니다. 절망은 부드리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적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안녕하십니까. 다시당 질병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지나간 시리즈들이 이제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질병이란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대한 제 경험을 곁들인 설명이었다면 역시 뭐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병 관리, 그러니까 지병일 경우에 질병 관리할 때 뭘 명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불. 첫 번째는 노죄책입니다. 노죄책.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공감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그런 죄책감이거든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죄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은 질병일 뿐이에요. 질병은 질병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조상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조상이 잘못해서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뭐 기와장을 사야 되지. 예?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되느냐. 뭐 이렇게 막 끝간데 없는 죄책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임감이나 양심의 영역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영역까지.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좀 줄여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구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간이 나빠졌다. 그러면 이건 술을 끊는 문제구나. 담배를 펴가지고 폐가 나빠. 그럼 담배를 끊을 문제구나. 까지예요. 그거까지예요. 아니면은 뭐 내가 너무 밤에 나이트를 땡겨서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끊을 문제지. 내가 다른 죄를 지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연결시키는 건 지극히 무속적이에요. 관계없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받아.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 중에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 유혹의 죄책을 반복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도피성 쾌감 같은 걸 즐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처, 뭐 알면서 이렇게 자해하는 그것처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일종의 그 퇴폐적 쾌락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자해성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내 잘못이고 이게 다 내가 그런 죄를 져서 그러고 막 옛날 거 끌어다가 막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당신의 질병과 직접적 관계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 진단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당혹감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흔들려서 당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당황해서 막 패닉인 거예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완전히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뚫고 가야 될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대.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나한테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를 져서 벌을 받으면은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지. 네가 죄 진 거를 왜 내가 벌을 받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 양심적인 건데 알겠어. 당신이 양심이 너무 양심 정말 이게 흔들리는 잎새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인 건데 알고 있는데 이쁘고 근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 내 말 들어요. 내가 지금 한 달을 살지 2달을 살지 3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지금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면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간질성 폐질환은 원래 원인이 사람마다 다 수천 가지 원인이 있대요.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바닷가 오존 때문에 바닷가가 다 오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의 연안한 바닷가에 오존이 발생되고 그 오존이 폐를 손상시킨대.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 노출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폐 손상이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면이죠. 성면.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가습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53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지 처음부터 알았으면 끊으면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폐손상시키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람마다 뭐에 반응하는지도 다르고
그거를 알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둠 속의 스나이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장에서 어둠 속에 어딘가 스나이퍼가 있어서 얘가 날 지금 쏘고 있는데 스나이퍼라는 거는 반전이 있는 존재인 게 뭐냐면 안 들키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날 죽이니까 한 방에 팍 하면 그냥 테이크아웃 하는 거니까. 근데 스나이퍼는 위치만 발각되면 끝장이야. 정말 취약하거든요. 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대고 대포 쏘면 끝나는 거거든요. 스나이퍼는 위치 발각되면 끝나.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불치병, 이게 지금 내가 물집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불치병이라는 게 불치병에서 불치병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치병인 거 아니었냐. 옛날에는 콜레라로도 죽었고, 위장병으로도 죽었고, 그냥 치통으로도 죽었고, 옛날에는 다 죽을 병이었다. 왜? 원인을 모른다.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치료법이 없다. 근데 지금 이 인류에게 남은 몇 가지 안 남은 그 터미널 디지즈 중에 이 간질성 폐질환도 있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폐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원인인지 용의자들을 선상에 깔아놓고 리스트를 만든다.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 용의자를 다 없앤 다음에 알러지 검사하듯이 요거 한번 노출돼보고 저거 한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를 용의자만 밝혀내면 병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데 용의자를 밝혀낼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패닉해가지고 죄책감 얘기를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완전히 알아들으셨어. 이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이 전부 다 막 완전 패닉을 한 거지. 우리 딸이 혼자 될까봐 완전히 패닉을 하신 거지.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차분하게 드렸어요. 장모님한테도.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의자를 가려내야 시간을 아낀다. 그리고 용의자만 밝혀내면 난 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냉정을 잃지 마시라.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용의자를 거의 다 밝혀냈어요. 말씀드렸듯이 기침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침이 난다면 지금 우리 이거 찍는 동안 여기 소독하러 누가 왔다 갔거든요. 근데 내가 알잖아. 미생물을 죽이는 모든 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소독 왔어요, 소독. 찍는 와중에 소독 와서, 소독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나 기침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무슨 공포가 엄습했냐면은 여기 앞집, 옆집 전부 다 소독하는데 우리 집만 소독을 안 하면 거기서 쫓겨난 바퀴벌레가 다 일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 금방 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가세요. 이랬는데, 왔다 간 다음에 지금 한 1, 20분 내에 기침하고 있거든요. 기침이 지금 조금씩 기침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아니까. 이거 통풍돼서 이제 하루 이틀은 빠져요. 빠지고 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45 이상, 서울 같으면 보통 정도인데 그 정도 넘어가도 저는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돼요. 마스크 굉장히 좋은 거 쓰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에서 방부제 들어있는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나쁜 거 들어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약품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가공 음식들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그런 게 들어오면 몸에 알러지가 피부에 생기면서 기도에도 알러지가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기침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악화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일지를 적으면서 오늘은 뭐 했더니 무슨 증상이 있었다, 오늘 뭐 먹었더니 뭐가 났다, 오늘은 뭐 했는데 괜찮았다, 오늘 뭐 산소 포화도 이제 재는데 산소 포화도 지수 적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지수 적고 이런 것들을 쫙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데이터 만드니까 추세가 딱 보이잖아요. 어둠 속의 스나이퍼를 잡아내야 되는데 어둠 속의 스나이퍼를 거의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 이 병을 얻게 한 그 죄를 회개하시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죄책감에 절대 시달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죄책감 노 죄책감, 노.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끊어야 돼요. 죄책감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 노 절망이에요. 첫 번째 노 죄책, 두 번째 노 절망. 절망이라는 게 말이죠. 그 절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큰 병이 걸리면 절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망은 소설이고 선택입니다. 절망은 구드리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적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독일 장군이었는데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잘 헤쳐서 끝까지 잘 살았대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망이라는 거는 사람의 내러티브 속에서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의 제가 바닷가에서 울었던 절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암을 주시더니 나는 딴 사람들은 80, 90 될 때까지도 송혜 아저씨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소주를 몇 병씩 마시면서 저렇게 담배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서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는 40대에 암을 주시더니 50대에는 이번에는 또 사람을 못 살게 해보려고 이번에는 폐질환을 주셔가지고 얼마 살지도 모르는 폐질환을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망했다가 겨우 천신만고 끝에 1000분의 1 확률, 10,000분의 1 확률로 중년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좀 살만해서 정말 인생은 그 중년부터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딴 병을 핵폭탄을 투척을 하시면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이소라 노래를 들으면서 바닷가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하는 여러분 공감 가시죠? 근데 그 공감이 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토리를 안 만들어내고 만 58, 이제 만 나이로 한다면서요. 좋아요. 만 58세의 중년 남성이 요즘 그 흔해 빠진 폐질환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그 폐질환으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양양으로 요양을 가입되더라. 그럼 뭐 그런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객관이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인데 이 팩트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저기를 끼워 맞춰가지고서 근데 이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소설을 무지하게 쓰신 분들이거든요. 다 소설이에요, 그거. 팩트 아니야. 소설이야, 소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병이 걸릴 수 있고, 결국은 병 걸려 죽는 거지. 그거 소설이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소설이 뭘 만들어내느냐? 낙심을 만들어내거든. 절망을 만들어내요. 절망은 소설이고 선택이거든요. 절망은 선택이에요.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이걸 보면 그 절망이 선택이고 소설이라는 거가 확실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절망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수를 타요. 절망해서 잠수 탄 애들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올라오죠.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는 절망한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올라와요. 그걸 잠수라고 그러는데 잠수가 무슨 뜻이에요? 숨을 참고 있다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숨을 참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참는 게 에너지가 들어요. 희망은 현수교 같아서 떠받치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희망을 유지하려면 아니야 이래서 희망이 있어. 아니야 이래서 희망이 있어. 아니야 이래서 희망이 있어. 우린 결국 승리할 거야. 이렇게 떠받치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이긴다는 거를 계속해서 설득하려면 에너지가 들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뭐가 그보다 에너지가 더 드는 줄 아세요? 절망을 유지하는 게 에너지가 더 들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하는 시간이 오는 것처럼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괜찮아져 있는 걸 발견해. 왜? 잠수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들거든. 왜? 사람이 마음이 희망이라는 이 현수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떠받쳐서 계속 아니야 이래서 희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난 절망이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 자기 스스로에게 딱 얘기했잖아. 근데 계속 희망이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올라오거든. 근데 이거를 절망의 논리로 눌러야 돼요. 아니야 이건 절망이야. 웃기지 마. 이건 절망이야. 나는 불쌍한 거야. 나는 정말 비련의 주인공이고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고 나는 버림받은 거야.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인간에게 버림받았고 부모도 나를 안 좋아해. 다 나를 거절하고 있어. 라고 자기 절망 논리에 이걸 꾸준히 꽤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드냐고. 절망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 에너지를 데이터를 기록해서 어둠 속의 스나이퍼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요만큼 1%라도 내 병이 나아지는 쪽, 그 다음에 못 고치는 질병이라고 그러면은 그 질병 상태에서 주위 환경을 어떻게 조절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데 쓰셔야 돼요. 왜? 알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 시간 많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고난은 전부 다 경험을 남기고 노하우를 남기는데 유일하게 노하우를 남기지 않는 고난이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써야 될 에너지를 딴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절망이야말로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맞닥뜨릴 때 바닥을 치는 절규, 그거 말고 그건 절망이 아니죠. 사실은 절망이 아니죠. 진정한 절망은 그런 거거든요. 그 스토리 오브 파이라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해가지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보트에 갇혔던 소년이 아버지, 무종교주의 합리적인 아버지가 가르친 계산법하고 종교적인 엄마가 가르친 신앙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시줄 날줄을 엮듯이 계속 역경을 이기다가 하다가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도록 되니까 그때 막 하늘에 대고 막 울부짖어. 막, 이러면서 왜 나한테! 막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그게 진정한 절망이죠. 그런 절규는 충분히 해야지 돼요. 해야지 되는데, 한 번 하고 말아야지. 그거를 매일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재촉하는 거지. 예. 그게 죽음한테 진 거예요. 그건. 이 병한테 지고 있는 거죠. 예. 노 죄책, 노 절망. 세 번째, 연결된 얘기인데, 노 스탑, non stop이야. 뭘 non stop이냐면, 지금 보세요. 죄책을 할 수도 있어요. 절망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센치해져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어요.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잠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노력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투트랙으로 가야지 돼요.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일본하고 하는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독도가 무엇이고 역사가 어쩌고 뭐 망언을 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피 터지게 이쪽에 싸우면서 뭐 꼭 필요한 물자는 무역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투트랙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실행과 분리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쉽냐? 그게 뭐 너나 되지. 그게 쉽냐? 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난 아니라서 시간이 많으세요?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센치해질 건 센치해지고 오늘 좀 다운돼 있는 건 다운돼 있는데 할 건 다 해야 돼.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할 건 다 하는 성실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얼마나 뭘 지켜서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제가 암 이거 진단 받을 때 의사가 오라고 그래. 암인 것 같다고. 의사가 오라고 한다고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집에 얘기한 다음에 이제 결과 들으러 갔단 말이에요. 결과를 들으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네, 이거 뭐 초기이긴 한데 네, 한 2기, 2.5기 정도 되는데 네, 암입니다. 수술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선고를 받고 나온 거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래 들어갔는데 둘이서 부부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선고를 받고 나왔어. 막 이렇게 띵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둘 다 이렇게 멍하고 좀비처럼 걸어 나와서 가서 이제 진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비 이렇게 진료비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비를 냈어요. 그리고 진료비를 내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띵 이런 상태에서 영수증은 주세요. 그러더라고. 영수증 달라고. 이게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띵 이 상태에서 영수증은 꼭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암 선고 받은 현장에서 영수증 챙기는 여자입니다. 존경스러워요. 왜? 센치할 건 센치한데 할 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인생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잃어요. 그래서 no stop, no 죄책, no 절망, no stop. 멈추지 마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마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질문. 그럼 할 말 다 했네. 감명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질병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